나의 실직 상태는 오래가지 않았다. 2월 하순께 나는 계약직 공무원 공채 선발 과정을 거쳐서 민통선 내 국립수목원의 전속 세밀화가로 채용되었다. 신문에 난 모집 공고를 보고 이력서와 색연필로 그린 작품 몇 점을 보냈더니 면접을 보러 오라는 통지가 왔다. 계약직이었고 월급도 전 직장보다 적었지만 업무량은 많지 않았고 이윤과 관련된 상업적 스트레스가 없었다. 수목원에서 민통선 밖 읍내에 있는 20평형 직원 아파트 한 채를 내준 것은 계약직인 나에게는 특별한 행운이었다. 나는 서울과 어머니를 떠날 수 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거처를 멀리 옮겨가는 것이 불만이었지만 동부전선 밑에 외진 마을까지 나를 따라올 수는 없었다. 예, 거기 전기는 들어오니 수돗물은 나오고 라고 어머니가 말했을 때 그 말은 나를 따라오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집사 자리를 맡아서 목사관에서 숙식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불화가 없더라도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서 사는 일은 오히려 화해롭게 느껴졌다. 채용이 거의 결정되어서 면접을 보러 가는 날 아침에 어머니는 찬장 서랍에서 아버지가 보내온 95만 원짜리 소액환을 꺼내서 나에게 내밀었다. 예, 너 멀리 가는데 이거 바꿔서 써라. 이럴 때 쓰라고 보낸 거겠지. 나는 어머니가 내민 소액환을 받아서 어머니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다시 찬장 서랍에 넣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말했다. 우체국에 가면 바꿔준다. 주민등록증 가져가. 어머니의 말은 네가 가면 어딜 가겠니? 라는 말처럼 들렸다. 봄이 와서 겨울 눈이 열리고 식물들이 새 이파리와 새 꽃잎을 내밀 때부터 세밀화를 그리자면 2월 말 안에 채용 절차를 끝내고 3월 둘째 주까지 직무연수를 마쳐야 한다고 수목원 인사 담당자가 공문으로 알려왔다. 수목원이 민통선 내 산림지역에 넓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국립기관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채용이 되면 나는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이었다. 수목원에 면접을 보러 간 날은 갑자기 추워졌다. 초행길이었고 아침부터 눈이 내렸다. 시야가 흐려져서 앞차와의 거리가 멀어 보였고 지도상의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곳을 가는 느낌이었다. 눈이 무서워서 연료통에 휘발유를 가득 채우고 스페어통에도 연료를 채웠다. 라디오는 내륙 산간에 내린 대설주의보를 거듭 방송했다. 민통선 마을의 읍내 카센터에서 스노체인을 사서 뒷바퀴에 감았다. 허름한 2층 상가가 끝나는 내거리에서 북쪽 방향으로 국립수목원을 가리키는 도로 표지판이 나타났다. 거기서 북쪽으로 방향을 꺾자 아득히 흐리고 빈 공간이 펼쳐졌다. 자동차가 단 한 번 우회전함으로써 그렇게 아무것도 들어서지 않은 막막한 세상이 전개될 수 있었다. 내가 면접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 내거리에서 서울 쪽에 익숙한 일상을 향하여 좌회전할 때 그때 내 앞에 전개되는 공간 또한 저렇게 아득할 수밖에 없겠지만 익숙한 아득함은 익숙해서 아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좌회전과 우회전은 별 차이가 없을 터이지만 나는 한 번의 우회전으로 낯선 아득함을 향하고 있었다. 그 공간 안에서는 아무것도 눈에 걸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시선에 걸리적거리지 않았는데도 시야는 눈알 속으로 밀려 들어와서 가득 찼다. 여기서는 보이는 것을 어떻게 그려야 하나 싶어서 잠깐 차를 멈추고 들판의 끝쪽을 멀리 들여다보았다. 들여다보았더니 꽉 찬 것과 빈 것이 같았고 다만 말이 다를 뿐이었다. 이런 풍경은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에 눈이 내렸다. 바람이 불어서 눈송이들이 허공에서 뒤엉켰다. 바람이 길게 들판을 건너갈 때 바람에 쓸리는 눈의 대열들이 너울거렸고 내려앉은 눈이 다시 올라가서 흘러가는 눈의 대열을 따라갔다. 눈을 뒤집어 쓴 떨기나무 군락이 듬성듬성 나타났다. 들판은 농경지와 황무지가 섞여 있었다. 그 가운데로 도로가 뚫려 있었는데 눈에 덮여서 도로는 들판과 잘 구별되지 않았다. 시화평 고원은 군사분계선 북쪽의 현무암 용암대지였다. 그 황무지의 지평선이 들판의 왼쪽으로 펼쳐지고 큰 강이 그 지평선을 건너오고 있었지만 지평선과 강은 눈발에 묻혀 보이지 않았고 오른쪽 멀리 자등령의 흐려진 능선이 눈보라 속에서 흔들려 보였다. 수목원은 그 자등령 아래였는데 거기까지 가자면 민통선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다. 이따금씩 맞은편에서 전조등을 켠 장갑차와 군용 트럭들이 다가왔다. 적재함에 탄 사병이 나에게 빨간 깃발을 흔들어 비키라는 신호를 보냈다. 사병이 깃발을 흔들 때 팔에서 눈덩이가 떨어졌다. 나는 갓길로 피해 차를 멈추었다. 장갑차들은 앞차와 뒤차가 서로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느리게 달려갔다. 그 뒤로 줄을 이은 군용 트럭들은 포신이 긴 야포를 싣고 있었다. 트럭들은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대열을 끌고 갔다. 지프를 탄 지휘장교가 뒤를 돌아보며 경광등을 흔들었다. 엔진 음이 우르릉거렸다. 눈발이 공간 감각을 헝클어서 방금 지나간 장갑차가 멀어 보였다. 쇠부치의 대열은 신호에 신호를 이어가며 눈 속에서 나타나서 눈 속으로 사라졌다. 장갑차와 야포들은 아득하고 정처 없는 적을 찾아서 눈보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고는 눈뿐이었다. 눈이 더욱 내려서 무한궤도의 박뒷자국을 치웠다. 읍내 네거리 우회전 시점에서 민통선 검문소까지는 15km였다. 단 한 번의 우회전으로 이처럼 텅 빈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과히 나쁜 직장은 아니겠구나 싶었다. 민통선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눈이 그쳤다. 먼 산들이 차가운 눈 비린내를 풍겼고 하늘은 아직 쏟아내지 못한 눈을 품고 무거웠다. 통문 초소 앞 도로는 바리케이트로 막혀 있었고 그 위에 우리는 보병이다, 조국의 육탄이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초병이 다가와서 거수경례를 보냈다. 어디로 가십니까? 국립수목원입니다. 나는 주민등록증을 초병에게 내주었다. 초병은 초소 안으로 들어가서 장부를 훑어보고 밖으로 나왔다. 초병이 내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었다. 명단에 없습니다. 통과 안 됩니다. 수목원에서 나의 인적 사항과 용무, 도착 시간을 초소에 미리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없다고 초병은 설명했다. 나는 수목원에 신규 채용될 직원이며 아직 출입증이 없으니까 수목원에 전화를 해서 내 신원과 용무를 확인해 달라고 초병에게 부탁했다. 초병이 대답했다. 지시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민통선 안쪽은 전파가 닿지 않아서 내 핸드폰을 쓸 수도 없었다. 나는 수목원의 공무로 여기까지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책임 있는 장교에게 보고해달라고 부탁했다. 초병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다시 초소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면서 초병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님이 여자가 장교급 발을 다하네. 초병은 자석식 전화기를 돌려서
어디론지 고함을 지르고 나서 초소 밖으로 나왔다. 동문장님이 오실 테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얼마나 걸릴까요? 중대본부에서 오니까 좀 걸릴 겁니다. 나는 자동차 안에서 기다렸다. 바람이 산에 부딪혀서 먼 능선을 따라 눈보라가 일었다. 키 큰 나무 밑에 두루미들이 모여서 눈을 피하고 있었다. 한쪽 다리로 선 두루미들은 모가지를 뒤로 젖혀서 부리를 죽지 밑으로 감추고 있었다. 두루미들은 그렇게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것들의 생명은 고요히 집중되어 있었다. 그 적막한 무리 속에서도 무슨 위태로운 조짐들이 감지되는 것인지 두루미들은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일제히 날아올랐다. 두루미들의 비명소리는 탁했고 속이 비어서 들판의 저쪽 가장자리에까지 닿았다. 가까이서 울부짖는 두루미 소리도 멀리서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것들은 작은 불결이나 훼손도 묵과하지 않았다. 다시 내려앉은 두루미들은 외다리로 서서 부리를 죽지 밑에 감추고 고요했다. 그것들은 땅 위에서 한 뼘 발 디딜 자리를 겨우 찾아내서 외다리로 서 있었다. 그것들은 존재를 버텨줄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만을 차지했고 그 위에 모든 하중을 싣고 있었다. 그것들은 이따금씩 발을 옮겨 디뎠고 몸통 위에 떨어진 눈송이를 털어내고는 다시 고요했다. 그 집중된 잣대 속에는 멸종의 운명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멸종되어 가는 것들의 생명은 외다리 위에서 충만했고 제 몸의 온도로 제 몸을 덮이는 그것들의 가슴은 따스해 보였다. 그것들의 생명 속에서는 태고와 신생이 이어지면서 시간의 미립자들이 순환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또 무슨 불안한 조짐에 닿았는지 죽지 밑에 감추었던 모가지를 길게 뻗어 눈보라 날리는 자등령 쪽 들판을 멀리 바라보았다. 그 들판은 희고 넓었고 눈 비린내로 가득 차 있었는데 두루미의 망막에 비치는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는 내 마음을 나는 단념시켰다. 눈이 내리는 날 단 한 번의 우회전으로 이처럼 낯선 세상으로 들어왔는데 민통선 초소를 통과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한 구비를 돌 때마다 처음 보는 한 세상이 열릴 것처럼 그 들판은 넓고 흐렸다. 나는 자동차 안에서 30분쯤 기다렸다. 두 번째 날아오는 두루미들이 다시 눈 위로 내려앉았을 때 민통선 안쪽에서 군용 지프가 초소로 다가왔다. 초병이 지프에서 내린 장교를 거수경례로 맞았다. 장교가 초소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론지 전화를 걸어서 무어라 고함을 지르고 나서 나에게 다가왔다. 장교가 나에게 거수경례를 보냈다. 장교의 거수경례에 나는 움찔했다. 장교는 키가 컸고 허리에 권총을 차고 있었다. 다이아몬드 2개면 중이라는 것을 나는 전에 애인을 군대에 보낸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알게 되었다. 중이는 철모에 짓눌린 눈을 들어서 내 주민등록증 사진과 얼굴을 살폈다. 중이가 말했다. 업무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수목원에 전화해서 신원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몰 전에 나오셔야 합니다. 중이는 통과를 허가했다. 나는 임시 출입증을 받아들고 자동차로 돌아갔다. 중이가 다시 나를 불러 세웠다. 그 차로는 못 갑니다. 비탈길에 눈이 얼었습니다. 중이가 군용 지프를 돌려서 내 앞으로 세웠다. 이 차로 갑시다. 타십시오. 돌아가실 때는 수목원 지프로 초소까지 나오십시오. 나는 운전석 옆자리에 올라탔다. 겨울인데도 지프 안에서는 절은 땀 냄새가 났다. 오래 목욕하지 않은 사내들의 누린내와 디젤 연료의 배기 냄새가 섞여 있었다. 경찰의 수사망이 조여 들어올 무렵에 아버지는
밤중에 물을 마셔가며 줄담배를 피웠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서 아버지는 탁 소리가 나게 라이터 뚜껑을 닫았다. 지포라이터 뚜껑을 세게 닫는 동작만이 아버지의 저항인 듯 싶었다. 아버지의 지포라이터에서는 휘발유 냄새가 났다. 생명과는 무관한 이물질의 냄새였는데 이제는 방귀나 트림처럼 아버지의 채취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한 냄새였다. 중이의 지프 안에 밴 냄새가 아버지의 휘발유 라이터 냄새를 끌어당겼고 그 너머에의 오래전에 죽은 할아버지의 말에 분뇨 냄새가 피어올랐다. 나는 눈 덮인 교도소의 지붕을 생각했다. 냄새와 환영과 기억들은 한꺼번에 내 마음의 오지에서 피어올랐다. 냄새는 늘 비논리적이면서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그것이 실체인지 헛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헛것이라 해도 헛것의 추슬력으로 실체를 눈앞으로 끌어당겨 놓는 힘이 있었다. 인명 제차,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라는 문구가 운전석 앞에 붙어 있었다. 중이는 썰매를 끌듯이 천천히 차를 몰았다. 눈 쌓인 비탈길에서 뒷바퀴가 미끄러져서 헛돌 때마다 중이는 엑셀을 세게 밟아서 차를 앞으로 밀어 올렸다. 중이는 겨울 비탈길 운전에 익숙해 있었다. 중이는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서 운전석에 앉기가 불편해 보였다. 그의 방탄조끼 가슴에는 대검과 망원경, 플래시와 열쇠고리, 그리고 내가 용도를 알 수 없는 도구들이 매달려 있었고 철모 뒤쪽에 붙인 부대 표시는 세모와 네모가 겹쳐서 만다라처럼 보였다. 민통선 초소를 경비하는 초급 장교에겐 그처럼 많은 장비가 필요한 모양이었다. 중이는 군복의 익명성에 묻혀서 아무런 개별성도 없는 존재로 보였는데 그 익명성 속에서 오히려 한 개별자로서 심란하고 외로워 보였다. 좀 전에 눈발 속으로 사라진 장갑차와 군용트럭의 스산함도 그와 같은 것이었다. 지프가 뒤로 미끄러질 때 중이는 빠르게 핸들을 돌리고 엑셀을 밟아서 차를 끌어냈다. 인명 제차는 과장된 말이 아니었다. 나무에 쌓였던 눈덩이가 지프 앞 유리로 떨어져 내렸다. 눈 덮인 숲속의 나무들은 눈과 숲의 익명성 속에서도 개별자로서 외롭거나 억눌려 보이지 않았다. 나무의 개별성과 숲의 익명성 사이에는 아무런 대립이나 구획이 없었다. 나무는 숲속에 살고 드문드문 서 있는 그 삶의 외양으로서 숲을 이루지만 나무는 숲의 익명성에 파묻히지 않았다. 드문드문 서 있는 나무는 외롭지 않고 다만 단독했다. 그것이 사람과 나무의 차이였고 나는 그 차이를 처음 만나는 젊은 장교 옆자리에서 알게 되었다. 나는 수목원의 세밀화 작가로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땅에 뿌리박고 서 있는 나무의 모습과 세상에 처해 있는 인간의 존재 사이의 차이가 드러나도록 나무와 꽃과 풀의 지독한 단독성을 그린 세밀화를 수목원이 나에게 요구한다면 난감하겠구나. 중이의 지프에 앉아서 중이의 지프에 흔들리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중이는 2인칭도 3인칭도 아니었다. 중이는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무인칭이었다. 그래서 중이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될 수 없었다. 중이는 나와는 사소한 인연도 없는 철제 인형으로 내 옆에 앉아서 차를 몰았다. 방탄조끼에 갇힌 그의 안쪽은 짐승의 마음처럼 소통이 불가능해 보였다. 내 쪽에서 먼저 그에게 말을 걸어보지 않았지만 말을 걸어도 철모에 눌린 그 입에서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았다. 그가 대답을 하건 안 하건 그에게 다급히 말을 걸지 않으면 읍내 내거리에서의 단 한 번의 우회전으로 맞닥뜨린 이 낯선 풍경을 감당해낼 수 없었다. 그런 조바심이 내 마음을 중이에게로 몰아붙였다.
차가 쏠릴 때마다 그의 방탄조끼 앞섭에 매달린 열쇠고리가 흔들렸다. 열쇠 2개가 고리에 걸려 있었다. 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이 왜 하필 그 열쇠의 얘기였는지는 알 수 없다. 말이란 그렇게 하나마나 한 말, 안 해도 좋을 말이 더욱 다급한 모양이었다. 열쇠가 2개네요 라고 나는 말했다. 말했다기보다는 말이 그렇게 새어나왔다. 그 말은 키가 크시군요, 눈이 오는군요, 날이 접으니까 어두워지는군요 처럼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 바람소리 같은 말로 내 귀에 들렸다. 중이가 대답했다. 철모에 짓눌린 입에서 목소리가 나왔다. 소대 탄약통 열쇠입니다. 울림이 깊은 목소리였다. 그의 방탄조끼 안쪽을 향해서 나는 다시 한번 우회전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럼 소대장님이신가요? 경비대대 통문소대장입니다. 통문소대요? 민통선 초소 3개소를 책임 맡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GP 소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민통선으로 내려온 지 1개월 됐습니다. 순환 근무입니다. GP는 고지라서 지금 영하 10도일 겁니다. 새벽엔 더 내려가죠. 저녁에 매복조들을 내보낼 때는. 차가 흔들려서 중이의 말이 끊어졌다. 중이의 방탄조끼 안쪽에 세상으로 나오지 못한 말들이 갇혀있는 모양이었다. GP, 매복, 통문 같은 단어들은 내가 발 들여놓을 수 없는 세상에 불가해한 오비처럼 들렸다. 나는 그 후 남방 한계선에 가까운 수목원에서 일하면서 그 단어들의 뜻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GP는 남방 한계선보다 더 북쪽인 비무장지대 안에 설치된 최전방 요새이며 중화기로 무장한 소대 규모의 병력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북쪽 군대 역시 북방 한계선 남쪽 비무장지대 안에 대칭 위치에 GP를 설치하고 있다고 수목원에서 오래 근무한 선임자들이 설명해 주었다. 젊은 사내들이 세대를 거듭해가면서 그렇게 엄혹한 조건과 질서에 시달리고 짓눌려야 하는 시대의 작동 원리를 나는 잘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옆에서 지프를 운전해주는 중이는 그 GP에서 1개월 전에 내려온 소대장이었다. 병사들이 군사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었다. 병사들은 나무 위에 쌓인 눈까지 털어냈다. 먼 능선 위 도로까지 제설 작업은 이어지고 있었다. 눈을 치운 길 위에 다시 가루눈이 내려 쌓였다. 중이가 말했다. 눈이 오고 있을 때도 눈을 치워야 합니다. 밤에도 치우고 새벽에도 치웁니다. 얼어붙으면 치우기가 더 어려우니까요. 사단의 작전도로 관리 지침입니다. 병사들이 눈을 치운 내리막길을 지나서 지프는 수목원 마당에 도착했다. 중이가 차를 세우고 말했다. 수목원에 취직하시는 모양이죠? 세밀화가라고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하셨나요? 수목원에 통문자 신원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통문 장교로 있는 동안엔 가끔 초소에서 뵙겠군요. 늘 쉽게 통과시켜주세요. 출근하시게 되면 사단에서 출입증이 나올 겁니다. 수목원 직원 한 명이 나를 마중 나와 있었다. 나는 중위의 지프에서 내렸다. 내가 군용 지프 도어 핸들이 낯설어서 멈칫거리자 중위가 팔을 뻗어서 도어를 열어주었다. 중위의 팔이 내 몸을 건너올 때 중위의 몸에서 경유 냄새가 났다. 타고 남은 경유의 찌꺼기나 불완전 연소된 디젤의 그을음 같은 냄새였다. 내가 내리자 중위는 차를 돌렸다. 중위가 창밖으로 거수경례를 보냈다. 돌아가겠습니다. 중위 김민수입니다. 중위가 엑셀을 밟았다. 뒤로 돌아선 지프 배기통에서 경유 냄새가 끼쳐왔다. 중위 김민수. 읍내 내거리에서 한 번의 우회전으로 맞닥뜨린 이 낯선 세상에서 그는 내가 만난 첫사람이었다.
첫사람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를 나는 따져보았다. 나는 마중 나온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